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식품위생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단체급식에 이어서 이제 또 식품위생 시간에도 만났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단체급식을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식품위생도 대략 어떻게 나갈 거라고 이제 짐작은 하실 텐데요. 뭐 단체급식 시간에 웬만한 것들은 한번 다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식품위생에서는 이제 이 식품위생에 관련된 것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전공에서 이 식품위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8점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근데 간혹 적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 간혹 적게가 6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식품위생 문제가 2문제가량 출제가 되는데 간혹 2점짜리 문제가 출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2문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는 2점, 하나는 4점, 그러니까 6점밖에 안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간혹이에요. 진짜 드물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혹 10점이 나오기도 해요. 그땐 3문제 나오는 거예요. 한 번 그렇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2점짜리 한 문제, 4점짜리, 4점짜리. 그래서 총 10점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는 거의 8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도요, 8점 출제가 됐었습니다. 2문제. 자, 그래서 평균적으로 8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그럼 이 식품위생에서 정말 그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정말 식품위생 공부하려면 정말 범위가 넓은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식품위생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양교사를 위한 식품위생의 좀 범위를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 차례 앞에 있죠. 평가 영역이요. 자, 공청회에서 우리가 이제 식품위생아,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할 거다라고 제시를 해놓은 거 있는데 거의 거기 내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수능 플러스 알파는 있어요. 자, 그럼 평가 영역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또 여기도 나눠집니다. 그래서 먼저 식품과 미생물 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식품과 미생물 파트에서는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오염지표균, 그다음에 식품의 부패, 초기부패 판정법까지가 포함이 되어서 첫 번째 영역을 구성하고 있고요. 제일 범위가 많은 게 2번째 영역이에요. 자, 이 2번째 영역이 바로 식중독이에요. 식중독, 거기다가 원래부터 식중독 자체도 되게 범위가 넓은데 거기다 플러스 뭐가 더 합쳐져 있느냐? 식품 첨가물 파트가 같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범위가 많고요.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범위가 넓은 만큼 그만큼 많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영역 합쳐서 5% 그러지만 예전에는 이게 딱딱 맞춰서 나왔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2번째 영역에 다 몰려 나오기도 하고 정말 골고루 출제가 되기도 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 이 첫 번째, 2번째 영역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째 영역이 식품과 감염병, 기생충, 위생, 동물인데요. 요 3번째 영역이 아무래도 우리 식품위생에서 제일 중요도가 떨어지는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감염병이나 기생충이나 위생, 동물은요, 여태까지 몇 문제 출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훨씬 이제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만 간단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해썹 파트예요. 안전관리 인증제도. 자, 이 해썹이 가장 마지막인데, 이 해썹과 관련된 게 뭐 7원칙부터 해서 12절차, 그 다음에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급식에서 해썹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 사례에 대한 문제들이 합쳐져서 해썹을 구성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 합쳐서 이제 10%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반반 나오는 것보다는 어디 한 군데 몰려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딱 정말 골고루 출제된다라고는 아니고요. 작년처럼 이제 한 군데 이렇게 몰려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우리 요거 기출 정리해 놓은 거 있죠. 한번 봐보실래요? 이것만 봐도 대략 어디 이렇게 몰려서 시험에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가 한눈에 보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보면은 대체적으로 제일 많이 몰려있는 곳이 바로 2번째 영역이죠. 2번째 영역에 거의 몰려 있어요.
그만큼 가장 많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품과 미생물 파트나 해썹 파트가 그 다음이고요. 가장 적은 게 딱 봐도 식품과 감염병, 기생충, 요 위생해충, 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가장 좀 중점을 둬야 되는 게 그 두 번째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품과 미생물, 해썹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염병 파트는, 감염병, 기생충 파트는 간단하게 파악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럼 뒷장에 보면은 거기에 최근에 나왔던 것들이 이렇게 쭉 있죠. 최근에도 보면은 2022년에는 좀 골고루 나온 편인데, 그쵸? 딱 그 앞쪽 영역에서 한 문제, 뒤쪽 영역에서 한 문제, 딱 그렇게 출제가 됐죠. 근데 2023년에는 다, 네, 첫 번째 영역에서 한 문제, 두 번째 영역에서 한 문제, 딱 앞쪽에서 다 이렇게 출제가 돼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분명히 내가 뒷부분도 공부했는데 뒷부분이 하나도 안 나올 때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요, 출제자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땐 두 번째 영역에서 다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식중독 문제가 나왔는데 하나는 첨가물에서 또 문제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쪽 영역에 다 몰려가지고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도 꽤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작년엔 그래도 뭐 첫 번째 영역에서 오염지표균, 그래서 오염지표균과 관련한 문제가 그렇게 자주 나오는 편이 아닌데, 작년에는 그 오염지표균과 관련해서 4점짜리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실험 결과 사례 주고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데 그 해석이 왜 잘못됐는지를 쓰는 그런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뭐 식중독과 관련해서 너무 기본적인 것만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와서 조금만 공부하면 다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출제된 경향들을 봤을 때, 어디를 조금 이제 좀, 간단히 봐도 되는지가 눈에 보이는데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여기도 마찬가지. 문제는 두 가지 유형밖에 없죠. 기입형하고 서술형.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입형 2점짜리 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 4점짜리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3페이지를 보시면, 기입형 문제 거의 그 식품위생은요 가로놓기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가로놓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5번 거기 나와 있는 건 문제들을 보시면 다 가로놓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기역, 니은 순서대로 써라 라는 이런 형태의 문제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 요즘에 이런 유형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세요 라고 제시되는 문제들이 거의 대다수라 보시면 돼요. 근데 네 가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네 가지를, 4점짜리 네 가지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네 가지를 다 서술하는 것보다는 뭐 한두 개 정도는 가로넣기나 아니면 용어 정도 간단하게 쓰는 거고 한 두 개 정도만 서술하는 그런 정도가 제일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제 영양사 준비할 적에는 그냥 객관식이었기 때문에 용어를 정확히 암기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죠. 근데 여기는 정확히 용어들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정확한 이름, 정확하게. 왜냐면 그게, 가라고 써야 되는데 거라고 쓰면 틀린 게 돼버리니까요. 정확하게 용어를 파악해 두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문제풀이 가서는 어떻게 또 답안을 작성할지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요구하는 거 어떻게 답안을 작성할 건지 그런 것도 연습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본 이론을 탄탄히 해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그 단체급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 8주 동안은 정말 기본 이론만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주차 가면서 우리가 이 기본 이론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 복습하고 솔직히 식품위생에서 심화 내용은 되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심화에다가 응용과 관련된 것들 조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분명 이론에서 공부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응용해서 활용을 해서 답안을 작성할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요 8주 동안은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살펴본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그 차례를 보시면 항상 우리 뭐 이렇게 스타트 끊을 적에는요. 그래요. 식품위생의 개념, 개요 요 파트인데요.
식품위생에도 들어가 있어요. 단체급식처럼 개요 파트, 개념 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앞으로 이제 나올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단어들을 좀 알아보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본격적인 내용은 뭐 식품과 미생물 영역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식품과 미생물부터 해서 마지막 해석까지 딱 그 영역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먼저 5페이지 챕터 1 식품위생의 개념부터 잡고 가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식품위생의 정의죠. 이 정의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위생의 정의는 우리나라 위생법에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대상을 한정을 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식품위생 그럼 식품만 들어간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지만 식품뿐만 아니라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 첨가물도 공부를 하는 거고요. 식품에 대한 위생뿐만 아니라 기구, 용기, 그리고 포장에 대한 위생까지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기구나 용기 등 포장 같은 데서 용출되는 물질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는요. 좀 더 이렇게 좀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식품을 생육하는 단계에서부터예요. 그래서 식품을 생육, 생산, 제조하는 그 단계부터요. 마지막 사람이 섭취하기까지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요.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식품위생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자, 뭐 식품위생의 목적은 뭐 그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식품위생의 목적인데 그닥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오늘 나누렸던 프린트 3페이지 있는 거 볼게요. 제가 바꾼다는 게 깜빡하고 안 바꿨는데 거기에 조금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거기 이제 한번 보세요. 그 3페이지. 거의 비슷해요. 자, 식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를 하고요.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껏 먹는 양적 향상이 아니라 품질을 향상하는 거죠. 위해가 되는 요소를 방지해가지고 품질을 향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질적 향상을 도모해서요.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책에 보면 옛날엔 국민보건이라고 그랬거든요. 좀 왠지 보건하면 위생하고 좀 거리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국민의 건강 보호 증진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는 게 바로 식품위생의 목적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아까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위해가 될 만한 요인들이 있다란 말이죠. 자, 그럼 그 위해 요인을요. 생성 요인별로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생성된 위해 요인인가에 따라서요. 우리가 세 가지로 위해 요인을 분류를 해요. 내인성, 외인성, 그리고 유기성으로요. 자, 그래서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의 개념을 잡아두시고요. 이제 우리 앞으로 식중독이나 아니면 뒤에 가서 이렇게 배울 것들을요. 이렇게 나중에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분류하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정도 잡아두는 거, 그 정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인성부터 가시면 되죠. 자, 내인성은요. 네.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식품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식품 자체에 유독, 유해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여서 원래 누가 이렇게 이렇게 오염된 것도 아니고 혼입된 것도 아니고 원래 갖고 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품 자체에 유독 유해 성분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유독 유해 성분이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거죠. 싹이 난 감자에 들어있는 뭐 솔라닌 같은 것들. 보고도 원래부터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내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외인성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원래 식품에 들어있던 성분이 아니에요. 식품 자체에 있는 성분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유입, 혼입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거의 대다수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 미생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중금속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경우죠. 자, 이래서 거의 대다수는 외인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기성 보셔야죠. 그러면 이게 내인성도 아니고 외인성도 아닌 애들이 있단 말이죠. 내인성도 아니고 외인성도 아닌 유기성이 있어요. 이게 유기성 그럼 뭐냐면은요.
원래 식품에 들어있던 성분이 아니라요.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조리하거나 뭐하는 저장하는 과정 중에 생성되는 물질을 말해요. 뭐 원래 있던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 중에 가공하는 과정 중에 아니면 조리 가열하는 과정 중에 생성이 되는 물질이에요. 이렇게 과정 중에 생성되는 물질을 가지고 유기성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거기 책에 보니까 몇 가지 예가 나와 있죠. 거기 내인성 한번 보세요. 자, 내인성 보면은 원래 식품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분들, 식물성, 동물성, 자연독들이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뭐 독버섯에 있는 독성분이라든지 감자에 들어있는, 감자 싹이 난 데 들어있는 솔라닌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동물성 자연독 같은 경우 보독, 보고독, 조개독 이런 애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 외에 생리작용 성분도 해당이 돼요. 토마토, 복숭아, 뭐 땅콩 이런 데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뭐예요? 원래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식이성 알레르겐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내인성 위해 요인이라고 봐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인성 나오죠. 그래서 뭐 대다수는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미생물들, 식중독균, 감염병을 일으키는 균, 기생충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외인성 그러면 우리 유해한 화학물질들 있죠. 여기 다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잔류 농약이라든지 뭐 아니면 환경오염 물질들 그다음에 우리가 뭐 기구나 용기나 포장해서 용출될 수 있는 거 대다수가 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특이하게 유기성인 애들도 있단 말이죠. 이 유기성 위해 요인은 나중에 화학성 식중독이 들어가면 이 내용들이 나올 텐데요. 대표적인 게 뭐 있죠. 여러분 뭐 많이 들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요. 햄 같은 거 제조할 때 생성이 될 수 있는 발암성 물질이 있죠. 뭐 니트로사민 같은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또 감자 같은 전분 식품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도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아크릴 아마이드 같은 이런 독성 물질이라든지. 심지어 우리 주류 제조하는 과정 중에 과실주 제조하는 과정 중에도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죠. 메탄올 같은 애들. 자, 이런 식으로 중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물질들이 유기성이라고 분류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유기성 유해 요인들은 나중에 화학성 식중독에 가면은 다 종류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개념 잡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개념 잡아두시고요. 나중에 우리가 식중독을 끝냈을 때 우리가 식중독에서 했던 내용들이 여기서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를 분류하실 수 있는 그 정도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챕터 1은 이제 앞으로 할 내용들에 대한 기본, 이제 그런 용어 정도 알아두는 거, 그 정도로 해두시면 되겠고요. 본격적인 건 바로 이 챕터 2부터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 챕터 2부터가 이제 첫 번째 영역에 들어갑니다. 자, 이 첫 번째 영역이 바로 뭐냐면 식품과 미생물 파트인데요. 이 식품과 미생물 파트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식품과 미생물 파트에서 공부해야 될 평가 내용 요소들이 쭉 나와 있죠.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 그렇죠? 첫 번째가 그거예요. 미생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봐두셔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미생물의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주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뭐 부패라든지 아니면은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세균이잖아요. 그래서 요 미생물 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세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곰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의 거는 이제 간단하게 특징 정도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염지표 미생물, 오염지표균. 자, 오염지표균에 대해서 이해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염지표균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요게 이제 작년 시험 문제이기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식품의 부패. 초기 부패 판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식품의 부패와 초기 부패 판정법에 대해서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식품의 부패, 초기 부패 판정법에 대해서 아는 건 당연한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죠. 여기에 숨은 플러스 알파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럼 초기부패 판정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가 부패면 부패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있어요. 그럼 부패 생성물, 그다음에 그 언제부터 초기 부패로 판정할 거냐? 판정법 당연한 건데 여기다 플러스 뭘 더하셔야 되냐면은요. 그럼 우리 이렇게 부패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품을 보존하는 방법들,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보존법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전에 논술형일 때 이 보존과 관련된 거, 보존법과 관련된 거 쓰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미생물들, 살균 소독법이 있겠죠. 이 살균 소독법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최근에도 가열살균이라든지 자외선조사라든지 또 우리 그 인수공통 감염병 나올 때 또 이렇게 연결해서 다른 법과 이렇게 또 나올 때 연결해서도 되게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 살균 소독 파트를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보존법이라든지 살균 소독법을 더 추가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첫 번째, 그럼 여기서부터 가는 거죠.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미생물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냐면 세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거 세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부 시절에 식품위생에 대해서 다 공부하셨겠죠. 근데 이제 그래도 간혹 이제 그 단어를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간혹 그런 단어들을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단어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면 제대로 구분해야지 나중에 식중독에 가서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자, 그러면 하나씩 가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세균. 자, 세균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세균은요, 미생물 중 원시핵세포를 갖고 있는 단세포 생물이다. 솔직히 원시핵 이런 것들은 솔직히 몰라도 돼요. 근데 여러분 원시핵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생화학에서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에서도 들어보셨을 거고 식품미생물에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핵이라는 게 핵막에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DNA라든지 이런 애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얘는 핵막이 없어요. 핵막이 없어요. 그럼 이게 핵이라는 흔적이는 없어요. 근데 DNA나 RNA는 갖고 있어요. 그런 게 원시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하진 않아요, 절대. 간혹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한번 했고요. 단세포 생물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세포 하나가 균 하나 이런 의미예요. 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세포 하나가요, 균 하나예요. 세균 하나. 자, 그래서 이 세포 하나가 세균 하나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세균을 지칭하는 용어를 파악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포 하나가, 균 하나라고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균은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냐면, 세포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 앞에다 영양을 붙이기도 해요. 영양세포 상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때는 뭐냐면 열심히 생명활동을 해요. 열심히 생명활동을 하면서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늘어나기도 해요. 균수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육한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죠. 자라고 그 다음에 증식도 합니다. 생육, 증식하는 형태예요. 자, 근데 이렇게 존재를 하다가 외부 환경이요. 나한테 적절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환경이에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환경일 때 아포 내지는 포자 상태를 만들기도 해요. 이런 아포나 포자는 칩거 상태로 보시면 돼요. 씨 있죠, 씨. 우리가 이제 이런 채소나 이런 데 씨와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생명 활동을 중단하고요. 칩거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포자, 아포의 의미가 나와 있죠. 그래서 외부 환경이 성장이나 증식이 열합할 때 만들어내는 일종의 저항체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환경이니까 세포 상태에 있다가 뭐로 돌아가냐면 포자, 아포의 상태로 들어가고요. 다시 환경이 나한테 좋아졌어요. 그럼 다시 무슨 상태로 돌아갈까요? 세포 상태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모든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애들이 가능하진 않아요. 대부분의 세균들은요, 다 영양세포 상태로만 존재를 해요. 영양세포 상태로만 존재를 하고요. 극히 일부만
아포 내지는 포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극히 일부가 아포, 포자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포자, 아포를 만드는 균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주 나옵니다. 자주 등장해요. 자, 이 아포, 포자를 만드는 균은요, 우리 앞으로 공부하는 것 중에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어떤 애만 해당이 되냐면요, 앞에 바실러스로 시작하는 애들. 바실러스 속, 그 다음에 또 하나, 클로스트리디움 속. 딱 요 두 가지만 아포, 포자를 만든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포, 포자를 만들 수 있는 균은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바실러스, 클로스트리디움. 딱 요 두 가지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영양세포하고 여러분들이 포자가 어떻게 다른 건지 구분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포, 포자를 만들 수 있는 균들이 누가 있는지를 파악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여러분, 이 세포 상태일 경우에는요, 이렇게 막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상태는요, 저항이 되게 약해요. 열에도 상당히 약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는 이때는 열에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에 비해서 아포, 포자는 아까 저항체라 그랬죠? 일종의 저항체예요. 그래서 잘 견뎌요. 잘 견딥니다. 열에 잘 견뎌요. 그래서 우리가 열에 잘 견디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열성이 있다. 내가 그거죠. 잘 견딘다라는 거고 견뎌낸다라는 소리거든요. 열을 잘 견뎌요. 내열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아포, 포자를 만드는 균들은 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열성이 있다, 내열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에 잘 견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에 비해서 아포, 포자를 만들지 못하는 균들은 다 뭐하다 보시면 돼요. 열에 약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자, 아포를 만든다 그러면 내열성이 강하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근데 보통 대다수는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열에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이제 이 말도 한 번 또 나와요. 독소. 우리가 균 중에는 독소를 만드는 애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균이 있으면 이 세균이 독소를 만들어요. 독소를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내거나 갖고 있게 되는데요. 이 독소는 세균이 만들어낸 물질이죠. 균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동일선상에 놓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균이 열에 강하니까 독소도 열에 강하다? 아니요. 별개의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세균하고요. 독소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징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균은 열에 되게 강한데 독소는 열에 약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단어들 구분하는 연습해 두시면 돼요. 세포, 그 다음에 영양세포 상태, 그 다음에 포자, 아포 상태, 다른 의미라는 거, 그 다음에 독소는 별개의 것이라는 거, 그런 것들 구분해 두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나오죠. 이 분열법에 의해서 증식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분열법에 의해서 증식한대요. 그쵸? 이분법에 의해서 증식하기 때문에요. 다른 이분법 이거죠. 하나였던 애가 몇 개로 늘어나요? 쪼개져서 두 개로 늘어나는 거죠. 그럼 또 얘네들이 또 두 개로 늘어나죠. 이런 식으로 이분법에 의해서 증식을 하다 보니까 제일 증식 속도가 어때요? 빨라요. 증식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곰팡이나 효모에 비해서 증식 속도가 제일 빨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효모나 곰팡이보다 우세하게 더 잘 자란다. 그러니까 세균이 좋아하는 환경에서는요. 세균이 효모나 곰팡이보다 더 우세하게 잘 자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단순하게 생겼거든요. 단순한 애들이 잘 자라요. 그럼 누가 제일 자라기 힘드냐? 뭐일 것 같아요? 곰팡이요. 제일 복잡하게 생겼거든요. 얘 혼자 다세포 생물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할수록 빨리 자르고 우세하게 자랄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단어들 구분하는 거 잘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포를 형성하는 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거기 나온 거, 세균의 형태 나와 있죠? 그럼 세균의 형태는 딱 두 가지만 파악해 두시면 돼요. 구균과 간균,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구균과 간균. 자, 그래서 세균의 형태에서는 여러분들이 딱 두 개. 구균과 간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구균, 포도상 구균처럼 뒤에 구균 안 붙은 거는 우리가 공부한 애들은 다 뭐라고 보시면 될까요? 간균, 그쵸? 막대기 모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크기의 차이,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차이는 있지만 다 막대기 모양, 간균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장구균처럼 포도상 구균처럼 이런 애들은 다 뭐라 보시면 돼요? 구균. 자, 근데 우리가 학명으로 나왔을 때도 구분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자, 학명으로 나왔을 때 구분하는 구분법 있어요. 자, 뒤에 코커스 이렇게 끝나면 구균들이에요. 코커스. 자, 그럼 이런 코커스로 안 끝나는 균들은 다 뭐라 보시면 돼요? 간균. 그쵸?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균의 증식 조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균에 생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세균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세균과 관련된 것도 보면서 나머지 효모 곰팡이도 같이 볼 건데요. 자, 세균, 그러니까 미생물들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같이 볼 겁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거 식품 제일 먼저 나와 있죠. 자, 식품부터 갈게요. 자, 여러분 식품 그러면은요. 식품이 들어있는 성분들은 우리 몸에도 필요하지만 미생물의 생육에도 꼭 필요해요. 자, 그래서 보면은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이런 애들이 이런 성분들이 미생물의 생육에도 필요한데 특히 필요한 애가 누구냐? 단백질이야. 무엇보다도 거의 웬만한 세균들에게 거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일수록 어때요? 균증식이 왕성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그런 식품들을 우리가 모아놓은 게 있죠. 우리 뒷장 넘겨보실까요? 자, 옛날엔 뭐라 불렀냐면 잠재위해식품이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시나요? 잠재위해식품? 옛날에는 잠재위해식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지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 그래서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전 잠재위해식품. 이게 물 건너온 표현인데요. 원래 미국에서 쓰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잠재위해식품 이렇게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대로 가져와서 잠재위해식품이라는 식으로 썼어요. 근데 미국에서 바뀌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똑같이 바뀌었어요.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으로요. 자, 보통 이런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은 어떤 애들이 좀 많으냐면요. 세균이 특히 잘 증식하기 좋은 조건의 식품들이 바로 여기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으로 분류가 되는데 보통 이런 식품들이요. 수분 활성도가 높아요. 자, 수분 활성도가 높거나 수분 활성도가 높다는 소리는요. 0.85 이상은 돼야 돼요. 0.85 이상은. 자, 그 다음에 pH가 중성에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4.5는 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분 활성도가 높거나 pH가 중성에 가까운 거기다 플러스 뭐가 많은 식품일까요?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이야. 자, 그래서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이라고 하면은요. 수분 활성도가 높다든지 아니면 pH가 중성에 가깝다든지 단백질 함량이 이렇게 높은 이런 식품들이 주로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은요. 세 번째 작대기 있죠. 거기 보면 세균 증식이 용이한 음식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은 특히 균 증식이 용이한 음식으로요. 병원성 미생물의 증식이나 독서 형성을 막기 위해서 시간 또는 온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음식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도요. 그런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요 항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확인해 두세요. 자, 그래서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를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중간중간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왜냐? 우리와 공부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은 다 보셔야 되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입니다.
자, 이런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생 혹은 익힌 동물성 식품. 단백질이요.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게 누구냐? 단백질 식품이요. 자, 그럼 단백질 식품인 동물성 단백질 이 식품들은요. 생것, 익힌 것 모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물성 식품이 여기 들어가요. 근데 익힌 식물성이요. 익힌 식물성 식품. 그래서 우리 쌀은 문제가 안 돼요. 쌀은 문제가 안 되지만 밥은 문제가 돼요. 그렇죠? 우리 쌀 오래 보관할 수 있죠. 근데 밥하면 여름에는 정말 한낮에밖에 가지도 못하죠. 그만큼 가열을 하게 되면 상하기 쉽죠. 그다음 익힌 채소. 그러니까 우리 시금치 나물 같은 것들이죠. 시금치는 오래 가지만 시금치 나물은 정말 수명이 짧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 외에 디귿 보세요. 병원성 미생물의 증식과 독소 형성을 억제하도록 조절되지 않은 새싹 채소. 그다음에 자른 메론. 여러분 자른 메론 옆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도가 낮은 과일류 이렇게 되어 있죠. pH가 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도가 낮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pH가 중성에 가깝다고요. 산성도가 약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시큼하지 않은 과일이란 소리예요. 시큼하지 않은 과일들. 그래서 우리가 왜 pH가 중성에 가까울수록 세균이 잘 증식한다 그랬죠?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시큼하지 않은 과일들, 그러니까 메론같이 달달하기만 한 이런 과일들. 자, 그다음에 자른 엽채류, 자른 토마토. 근데 다 앞에 뭐가 붙었어요? 잘랐어요. 그러니까 토마토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걸 잘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채친 채소. 그다음에 개봉한 상업적 멸균 제품. 그럼 통조림은 문제가 안 되는데 개봉한 통조림은 문제가 돼요. 밀봉한 통조림은 문제가 되지 않은데 이제 이거를 개봉한 다음부터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에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는지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식품과 관련해서는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양을 주는 요인, 두 번째 뭐가 나오냐? pH 나오죠? pH. 자, 두 번째 pH 보도록 할게요. 자, pH를 보면 생육에 가장 적합한 pH를 최적 pH. 그래서 우리 아까 미생물이 가장 좋아하는 pH 중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성. 그게 가장 최적 pH입니다. 자, 그다음에 산성 쪽 생육 한계는 최저 pH, 알칼리 쪽의 생육 한계를 갖고는 최고 pH. 되게 말을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pH를 봤을 때 가장 좋아하는 건 최저, 아래쪽 한계는 최저, 그다음 위쪽 한계는 최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별거 없는 얘기를 되게 말로 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별 얘기 아닙니다. 가장 좋아하는 건 최저, 밑에 한계는 최저, 위에 한계는 최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세균의 최적 pH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세균의 최적 pH는 충성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균의 최적은 중성입니다. pH가 중성일 때 가장 잘 자라죠. 자, 생육을 하는데 보통 7 내외거든요. 그래서 6.8에서 7.2 이렇게 되어 있는 책도 있고 그 범위를 조금 더 넘어가는 책도 있지만 거의 7과 가까운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때가 최적이면 어디에서는 생육하기가 어려우냐면요.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최적 있으면 최저도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언제 보시면 되냐면 4.5. pH 4.5 이하에서는요. 거의 생육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pH가 4.5 이하가 되면은요. 얘는 생육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잘 생육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거기 제외되는 애들이 있긴 있죠. 젖상균, 초상균, 낙상균, 이것까지는 기억 못 하셔도 되지만 이름만 딱 들어도 얘가 어떤 균이냐면요. 젖상균은요. 젖산을 생성하는 균이에요. 그럼 초상균은 뭐예요? 초산을 생성하는 균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젖산, 초산 이거 다 뭐예요? 산의 일종들이죠. 그러니까 이 산의 일종을 생성하는 균들은 좀 더 낮은 pH에서 생육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이런 애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세균들은 다 어때요? pH 4.5 이하에서는 생육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근데 효모하고 곰팡이를 좀 비교해봐야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효모나 곰팡이는 세균보다 pH에 덜
민감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덜 민감하다는 소리는 더 낮은 pH에서도 생육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는 최적이 얼마냐면 pH가 3 내지 5예요. 3 내지 5.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곰팡이는 3 내지 4. 그 다음에 효모 같은 경우에는 4 내지 5. 이 정도예요. 그래서 보면은 얘네들은 그 책에 있는 말을 조금 바꾸면 효모나 곰팡이는요. 세균보다 낮은 pH에서 생육이 가능하다라고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효모나 곰팡이가요. 세균보다 더 낮은 pH에서 생육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산성식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 효모나 곰팡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과일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특히 겨울에 많이 먹었던 귤. 여러분 귤 오래되면 거기다 곰팡이 피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귤같이 pH가 낮은 식품에서는요. 세균이 문제가 아니라 곰팡이 같은 애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생물의 생육은 외부의 pH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당연히 pH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낮은 pH에서 성육 저해는 수소이온에 의한 것. 그렇죠? 여러분 낮은 pH라는 건 산성이라잖아요. 산성이라는 소리는 수소이온이 많다는 소리죠. 그럼 수소이온에 의해서 저해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약산성 조건. 거기 이제 비어있는. 자, 외부 pH의 영향을 받는다. 자, 우리 지금 보니까 약산성 조건이 나왔죠. 자, 약산성은 우리가 막 강한 그런 산성 물질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약한 산성 물질들. 대표적으로 유기산들이요. 젖산 같은 애들. 자, 젖산 같은 뭐 이런 유기산들을 이용하는 방법들인데 이런 유기산도요. 또 종류가 나눠져요. 뭐가 있냐면 해리형과 비해리형 유기산이 있어요. 해리형과 비해리형? 또 단어가 나왔어요. 그쵸? 해리형, 비해리형. 이게 이제 또 나중에 뭐 식품 첨가물이나 이런 데 가면 또 해리형, 비해리형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아주 손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애가 이렇게 쪼개져요. 이걸 우리가 해리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쉽게 하면 분해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분해되는 거예요. 자, 이런 해리가 됐을 때 얘네들은 해리형 분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얘는 아직 해리가 안 된 물질이죠. 그럼 얘가 바로 비해리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애들이 비해리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해리형과 비해리형 중에 더 효과가 좋은 건 비해리형이에요. 자, 비해리형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럼 그 이유를 기억하셔야죠. 자, 약산성 조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약산성 조건이라는 건 유기산들을 이용하는 건데, 이런 유기산 같은 경우에는 해리형보다 비해리형이 더 효과가 좋다. 세균의 균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이유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비해리형 유기산들은요, 훨씬 더 세포막을 손쉽게 통과할 수가 있어요. 세균이 있으면 세균의 세포막을요 아주 손쉽게 통과해요. 그에 비해서 해리형은요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통과가 되게 어려워요. 해리형은 통과되기가 힘든데 그에 비해서 비해리형은 아주 손쉽게 통과를 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세균의 세포 내로 들어갈 수 있어서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포막을 손쉽게 통과해서 세포 내 우리가 보통 여기 안쪽을 뭐라 그러냐면 여기 부분을 세포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포내 내지는 세포질의 pH를 낮춰서요. 증식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안쪽의 pH를 변화시키다 보니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해리형 유기산들이 또 이렇게 효과가 더 좋은 이유도 한번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해리형 유기산들이 손쉽게 세포막을 통과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다라고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pH를 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 자, 우리가 두 번째 pH를 봤으면 이제 세 번째는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 거기 시간 한번 보세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대수적으로 그 수가 증가한다. 그럼 균수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균수가 대수학적으로 증가를 하죠. 이분법에 의해서 증식하다 보니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세대시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나중에 식중독 가면 요 말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세대시간. 그럼 세대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2배로 늘어나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배로 늘어나는데 걸리는 시간. 그럼 여러분, 이게 세대 시간이 짧을수록 문제가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세대 시간이 짧을수록 증식 속도가 그만큼 어떻다는 소리예요? 빠르다. 그쵸? 그 소리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장염 비브리오예요. 그럼 장염 비브리오는요, 세대 시간이 10분이에요. 그럼 세대 시간이 10분이라는 소리는 10분마다 몇 배로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2배로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영향을 주는 요인, 온도 나옵니다. 자, 네 번째, 온도. 자, 네 번째 온도가 영향을 주는데요. 우리가 이 세균을 온도대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세 가지로 고온균, 중온균, 그리고 저온균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다수, 여러분 정말 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 누구냐면 중온균입니다. 대다수의 부패균, 그 다음 우리 앞으로 배울 식중독균, 대다수는 중온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다수는 중온균이에요. 자, 그래서 자연계에 가장 널리 분포했다. 그래서 대다수의 우리 알고 있는 부패균이나 식중독균들은 다 중온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온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온균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거 저온균이요. 대다수는 중온균이지만 또 이 저온균들이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요즘에 냉장 보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에 보관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균들이 바로 저온균들입니다. 자, 이런 저온균 중에 부패세균, 대표적인 부패세균 누구냐? 슈도모나스요. 슈도모나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비어있죠. 저온에서 단백질, 지질 분해력을 갖고 있어서 식품의 부패에 관여하는 균 슈도모나스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것들도 많지만 여러분 시험에서 나온다 그러면 주로 슈도모나스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온, 냉장 보관했을 때 식품의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슈도모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 슈도모나스는 또 수중세균의 대표예요. 물속에 있는 균이요. 여러분, 물속에 있는 균이 대다수 저온균들이 많죠. 우리가 보통 육지보다 물속이 좀 더 어때요? 차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속에 있는 균들이 저온균들이 많은데 그 대표가 바로 슈도모나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뒤에 할 식중독과 같이 공부해 두시면 되는데요. 자, 이 식중독 균 중에서도요. 저온에서 증식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온에서 증식 가능하기 때문에 냉장 보관했다고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게 또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작년 시험에도 나왔던 리스테리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신이야. 그래서 저온에서 증식 가능하며 라는 말이 붙는 거 이 두 가지요. 여신이야 아니면 리스테리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온도와 관련된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온균도 있긴 있어요. 고온균은요, 좀 열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애들이야. 그래서 효소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리보솜 같은 애들이 내열성도 높고요. 그 다음에 세포막의 지질이 포화지방이에요. 자, 포화지방이다 보니까 높은 온도에서도요, 녹지 않고 그대로 형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온도에서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온균도 있긴 한데 우리가 보는 것 정도는 중온균, 저온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와 관련해서 온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자, 그럼 우리가 세균을 이렇게 온도대에 따라서 분류도 하지만 우리가 식품의 보관 온도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죠. 우리가 식품을 보관할 때 그 온도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우리가 아까 했던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 TCS 식품.
그런 시간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은 엄격하게 온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CCS 식품, 잠재 유해 식품 같은 경우에는요. 위험 온도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좋아요. 이론적인 위험 온도대는 얼마냐면요. 5에서 60도씨입니다. 5에서 60도씨. 그러면 TCS 식품은 되도록이면 5도씨 이하, 60도씨 이상으로 보관하는 게 가장 안전하죠. 뭐 학교 급식에서는 이걸 57도씨 이상 이렇게 하긴 하지만 실제적 이론에서는 위험 온도대는 5에서 60도예요. 자, 그래서 이게 또 위험 온도대와 관련해서 뭘 기준으로 해서 답안을 작성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거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면 돼요. 위험 온도대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라 그러면 이 온도대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돼요. 그럼 차가운 음식은 5도씨 이하, 뜨거운 음식은 60도씨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뭔가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기준들을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도 이렇게 두 가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나와 있는 거 산소 요구성이죠. 여기도 단어,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단어. 자, 여러분 산소 요구성 다섯 번째 산소 요구성. 자, 여기서 알아둘 단어 첫 번째 호기성 많이 들어보셨죠? 좋아해요. 기체를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지만 생육이 가능한 균들이에요.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산소가 있어야지 생육이 가능한 이런 균들을 우리가 호기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호기성의 가장 대표적인 게 곰팡이가 대표적이에요. 미생물 중에 곰팡이 거의 대다수가 호기성이고요. 그 외에도 뭐 산막효모라든지 그 다음에 뭐 슈도모나스, 우리 좀 전에 했던 슈도모나스 있죠? 그럼 프로테우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호기성 먼저 할게요. 이름 비슷하니까 같이. 자, 호기성 있는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미미하다가 뭐예요? 적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적을 때 잘 자라는 균이에요. 그래서 산소 분압이 대기압보다 낮을 때 잘 자라는 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소 농도가 1 내지 10% 요 정도의 아주 적은 양일 때, 우리 보통 대기 중에 산소 분압이 한 20% 그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작은 1 내지 한 10%일 때 잘 자라는 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억해 두시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것 중에, 우리가 식품위생에서 영양교사 식품위생에서 배울 것 중에 미호기성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캠필로박터요. 식중독에 캠필로박터밖에 없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식중독의 특징 적어라 그러면 이게 반드시 나올 수 있어요. 미호기성은 얘만의 특징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혐기성 갑니다. 이번엔 정반대예요. 혐기성. 자, 얘는 산소가 없어야지 생육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산소가 있으면 오히려 생육에 방해가 되는 균입니다. 자, 그래서 산소가 없어야지만 생육 가능하고요. 아예 없어야 되는 거, 편성, 보통 이렇게 붙습니다. 편성, 절대적으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산소가 없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혐기성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 딱 하나. 아까 좀 전에 나왔던 클로스트리디움. 자, 그래서 앞에 이렇게 클로스트리디움이 붙었다 그러면 혐기성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돼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자라는 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것 중에 이렇게 앞에 클로스트리디움이 붙었다라고 하면 혐기성에, 그다음에 우리 아까 얘 뭐도 만든다 그랬어요? 포자를 만든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런 내열성 그 다음에 혐기성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죠. 혐기성 균이고요. 내열성 포자를 만드는 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혐기성 앞에 마지막 뭐 붙어요? 통성. 혐기성. 자, 그래서 통성 혐기성이요. 여러분 앞에 통성이 붙으면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산소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자, 산소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잘 자라는 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효모는 대다수 여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제가 세균을 공부할 때 특별히 말하지 않으면 거의 통성이라 보시면 돼요. 거의 통성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식중독균 거의 다 통성, 혐기성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미호기성 하나 캠필로박터, 혐기성 클로스트리디움 붙는 애들 이렇게 붙는 애들 빼고는 거의 호기성 내지는 통성 혐기성이다라고 파악해 두시면 돼요. 그 흔한 게 호기성 내지는 통성 혐기성이에요. 자, 그래서 대다수는 통성 혐기성이고요. 극히 드물게 미호기성과 혐기성이 있잖아요. 그 두 가지만 따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소 요구성 영향을 주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수분 나오는데요. 요 수분부터는 조금 쉬고 나서 들어가도록 할게요.